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시절의 그 어떤 그 국가정보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전에 우리 이제 구지 TV를 방송을 하면서 우리 정보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그 정보 실패 그런 사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 초기에 그 정보 실패 사례가 좀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 하마스의 기습, 그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세계 최고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모사드가, 잠시 이렇게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교훈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또 정유진 박사님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지 TV를 시작하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뿌리, 그 정부 활동의 뿌리, 그래서부터 이제 임시정부로 넘어와서 우리 민족진영 독립운동가들의 정부 활동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그 국제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 전쟁까지 지금 확전의 가능성도 있고 국제적 긴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쪽에 동유럽 그리고 중동 이어서 불안한 지역이 동북아 아닙니까? 그죠? 바로 우리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그래서 어차피 구치 TV가 손자병법의 전략적인 문제를 독자분들과 함께 한국 현대의 그 사례들로 소개해드리는 그 방송 중점을 삼고 있는데, 그래서 하면은 역사적으로 일률적으로 쭉 내려오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은 좀 현안이 있을 적에나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6.25 전쟁 때는 어떻게 하느냐. 6.25 전쟁도 우리 역사상에 대표적인 정보 실패 사례로 우리가 금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기습에 의해서 우리가 엄청난 민족적 불행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차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가 방송해온 역사적 정보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보 이제 보고를 하는데 정보 보고가 채택이 안 된 게 그게 주 요인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진행해 주시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임진왜란 때 황윤길하고 김승일이 상반된 보고를 해가지고 전쟁 대비를 못한 그 역사적 사례가 있었는데 6.25 전쟁 직전 때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6월 25일 그게 6.25 전쟁이 일어났고 25년 뒤에 쓴 일기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직접 쓴 일기인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 발굴된 일기에 보면 그 75년 6월 25일이라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국제적 시점이에요. 월남이 폐명한 지 2달 됩니다. 저희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월남 그러면 다 아는데 요새는 베트남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신세대들은 월남이 뭔지도 잘 모르는 세대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때 월남이고 월맹이었고.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월맹이었고. 우리가 똑같이 분단된 나였는데, 북쪽 공산주의자들은 월맹, 남쪽에는 월남, 월명하고 베트코, 공산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1975년도 4월 30일 날 월남이 폐망해서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반도에도 월남 다음에는 남한이다. 이러면서 김일성이도 호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잃을 것은 휴전선이요. 얻을 것은 통일이다. 이렇게 막 오만한 자세를 보였죠. 잃을 것은 휴전선이고 얻을 것은 통일이다.
김일성이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 뒤에 자료를 살펴보면 중공한테 찾아가서 예. 도와달라. 예. 뭐 이런 이야기가 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예. 엄청난 안보 불안에 쌓이는 그렇죠. 거죠. 예. 특히 온라인이 개명하고 나서 예. 보트 피플, 예. 그 공사나 학점을 피해서 그렇죠. 보트에 예. 몸을 싣고 예. 예. 맞아요. 남태평양을 떠돌아다녔고 예. 그리고 물에 빠져 죽고 예. 그 비참한 현장을 보면서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 저희 같은 세대는 그때 고등학교 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엄청난 보트피플로 참 불쌍하잖아요. 예.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하마스 전쟁, 피난민들, 무고한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이 평화다 하는 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시점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일기를 보면 어떻게 써놓으셨는가 하면 우리는 남친 징후를 6개월 전에 예측했었다. 6개월 전에 예측을 했다고요? 네. 6개월 전에 예측했었다. 그러나 이 정보 판단서를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박정희 일기 그대로입니다. 군 수뇌부, 정부 당국, 미국 고문단 모두가 설마하고 크게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1949년 말 육군본부 정보국 판단서는 전쟁이 발발한 후 너무나 정확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알고도 기습을 당했으니 천추의 한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무능과 무의와 무관심이 가져온 국가 재산과 사람의 생명, 문화재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가. 너무나 통탄할 일이다.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우리 조상들의 도망과오를 우리 시대에 되풀이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참 정확한 지적이네요, 그죠? 우리가 방송한 것도 우리가 정보 실패해서 참 그런 차원에서 임진왜란 때 정보 실패, 6.25 때 정보 실패, 이걸 우리가 지금 새삼스럽게 이렇게 거론하는 게 참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것도 좀 교훈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6.25 전쟁 때 정보 실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서 1949년 말 육군본부 정보국 판단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판단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군가? 그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김종필 중앙정보부 창설자. 그리고 그 중앙정보부가 창설될 때 차장하시던 이영건. 이 세 사람이 작성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직책은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 작전정보실장. 그리고 김종필은 전투정보과 북한반장. 이영건은 전투정보과 남한반장. 이렇게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당시에 신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장을 하시다가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로당 사건. 이것도 옛날에는 이제 여순 반란 사건 뭐 이랬는데 저는 그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반란이라는 용어 보고 여순 11구 사건, 뭐 여순 사건 이렇게 지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남로당 가입 혐의로 체포가 돼가지고 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형 집행정지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된 데는 그 당시에 육군본부 정보국장 하시던 백선엽 국장이 그 박정희를 구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체포된 상태하면서 그 이제 수사 주무관은 김창룡이고 그 위에 그 조사과장이 김만일이라 하는 사람인데 김만일 씨가 찾아와서 박정희 그 과정에 국장님한테 한 190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시간을 내주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이제 백선영 국장에서 한번 오시라 그래라. 네. 근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이니까 처참한 무성이니까 아니니까. 네. 그런데 와서 또 이제 백선영 국장한테 국장님 저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그 당시에 백선영 국장이 무심코 네. 한번 도와드리죠. 네.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 자기 백선영 국장은 나중에 그 책에 보면 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네. 전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네. 의연한 태도로 와서 네. 호소를 하는데 내가 무엇일 중에 그 말이 나오더라. 그렇게 이제 기술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제 백선영 국장이 비로로 네. 풀려 나와가지고 네. 문관, 네.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의 신분으로 네. 전투정보과에 근무를 하게 되고 지금 같은 군무원이네요, 그죠? 군무원. 네. 군무원들이 일하게 되는데 네. 그 일하는 과정에 네. 6사 8기에 네. 엘리트들이 육구본부 정보국에 배치가 됩니다. 네. 그 당시에 1949년도 이제 6.25 전쟁 직전, 한 1년 직전에 네. 북한이 네. 게릴라전을 집중적으로 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순 사건의 잔당이라든가 그리고 대구 6년대 사건이 또 있었어요. 네. 그 잔당들이 지리산으로 다 가서 빨치산이 됐습니다. 네. 빨치산. 네, 그래서 지리산을 남북에 엉거지로 삼아가지고 네. 태백산맥을 통해서 북한하고 연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태백산맥에 타고 북한하고 오르내리면서 네. 후방을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요것도 이제 역사 과정으로 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박헌영의 네. 전에 그 빨치산 전략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그 당시에 박헌영이가 네. 그 키운 강동 정치학원에서 키운 네. 게릴라들을 네. 태백산맥을 통해서 네. 지리산을 넘파하고 어허. 이렇게 막 남북에서 협공을 하니까 네. 그 당시에 육군본부 정보국이 네.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큰 정보기관이었습니다. 네. 우리 해방 후에 정부가 수립될 때 네. 대한관찰부라고 하는 민간 정보기관을 설립했는데 네. 그 당시에 관찰부, 대한관찰부. 네, 관찰부 그 수립했는데 네. 그 당시에 공산주의 그 국회 프라치들이 네. 저거는 이승만의 네. 사세정보기관이다. 아. 뭐 이래하면서 정보 예산 안 좋고 그게 한 6개월도 안 돼서 활동이 중단되고 네. 유일하게 정보 활동을 대공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네. 육군본부 정보국이었습니다. 네. 그 이제 백선유 국장 다음에 장동영 국장이었는데 장동영 네, 장동영 국장 회고를 보면 네. 그 당시에 가장 네. 큰 정보기관이었다. 대한민국 정보기의 반을 네. 우리 육군본부 정보국이 있었다. 네. 이렇게 웅대한 정보기관인데 네. 그것에 이제 남침 가능성을 예측하는 책임도 네. 이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하시는데 네. 그 전투 정보관은 네. 그 정보를 분석해서 네. 남침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648기들이 오게 된 거는 그 당시에 백선희 정보국장하고 네. 육군본부 정보국에 차장하시던 네. 개인주 차장 네. 이런 사람들이 49년 들어서 게릴라들이 막 충동을 하니까 네. 고급 정보 영혼이 필요하다. 이 정보 장교가 네. 그래서 그 648기는 특히 해방 후에 네.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네. 최초급 장교들입니다. 네. 그 이제 해방 후에 군사 영어학교라고 하는 그 네. 장교 양성기관은 네. 만주군 출신, 일본군 출신, 광복군 출신 뭐 이래 혼합되어 있었는데 정부 수립 후에 순수 네. 대한민국의 장교라고 하는 자부심들이 있었어요. 여기 사실상 자기들 일기라 네. 그런 생각을 가졌겠네. 그래서 막 결석이 잘 됐습니다. 네. 1335명이 졸업을 했는데 엄청나게 네. 늘리네요. 네, 졸업을 했고 그리고 비호적 6개월 교육을 받았어. 교육기관도 풀고 이래가지고 네.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네. 대단했는데 네. 거기서 6등에서 35등까지 30명을 뽑아가지고 네. 그 이제 성적도 보고 인터뷰도 해서 뽑아가지고 네. 육군본부 정보부를 배치했는데 졸업은 1949년 5월 24일 날 했는데 네. 졸업 후에 네. 청량리에 있는 정보학교 가서 네. 한 1개월 전만 그 정보 교육을 받고 네. 실무에 배치가 됐어요. 네. 그래서 1949년 6월 20일 날 네. 배치가 됐는데 네. 그 이분들은
이 30명은 그때 청량리 정보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청정회라는 정정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5.16 정변이 일어날 때 648개 주도세력입니다. 이 인물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49년도에 이제 말하자면은 648개 중에서 이제 속된 말로 제일 똑똑한 사람 뽑아온 거죠. 그 이제 백선엽을 뽑아서 정투정보과에 15명, 그리고 대북 정세를 분석한 정보 분석에 15명, 그리고 첩보과, 여기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과에 15명, 이래 나눠서 배치를 했는데, 전투정보과에는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문관의 신분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 김준필 이런 분들 hö글에 보면은, 작전정보실장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직함이 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 백선엽 국장은 거기서 계속 오소급 상태에서 근무를 해라. 이러면서도 그 정부비에서 돈을 좀 떼가지고, 박정희 그분이 이제 월급 좀 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애에서 가장 부러운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648기 그 젊은 에디터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킹 이런 게 융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김준표는 그 초급 장교 북한 반장, 이영근 남한 반장, 이래서 이제 박정희 작전정보실장하고 49년 말이 되니까, 매년 이제 연말이 되니까, 연말 종합 적정 판단서를, 연말 종합 적정 판단서를 이 세 분이 작성을 하게 됐어요. 그 1949년 12월 28일자로 작성이 됐는데, 이 작성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육군참모총장, 국방장관, 군사고문단한테 배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연말 종합 적정 판단서, 말하자면 그 당시에 김종필하고 이영근은 실무에 배치된 지 6개월 만에 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판단서를 쓰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 일기장에 남긴 말과 같이 김종필 전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들이 정확히 판단했다. 그거 보면 가장 자기들은 북한이 남침을 건 확실하다. 그런데 1950년 3월이냐, 1950년 6월이냐, 이걸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중국 본토가 국공내전에 휩싸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내전 상태에 벌어졌는데, 그 내전 상태가 1949년 1월 31일 날, 모택동 군대가 국경을 점령하면서 종식이 됐는데, 그 모택동 군대에 조선족 출신들이 한 3만여 명이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국공내전에. 중공군으로. 그러니까 이 중공군으로 가담한 군대에 대해서 이 1월 31일 날 국공내전이 끝나니까 김일성이가 그 북한 인민군에 돌려달라. 편입시켜달라고 모택동한테 계속 요청했는데, 이 3만여 명이 편입되는 시기가 곧 남침의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만 명이 어느 정도 하면은 그 당시에 북한 인민군은 1개 사단이 한 1만 1000명 정도 됐답니다. 그게 3만 명 정도 되면 3개 사단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국공내전하면서 전투 경험을 쌓았지. 북한군으로서는 엄청난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정확히 맞췄다, 이거가.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연말 종합 적정 판단서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 이제 김종필 그분 생각으로는 전쟁에 그 당시에 우리가 기습을 당하니까 특히 육군본부 정보 같은 경우도 북한이 정밀되니까 남을 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기밀 문서를 다 태워버렸다. 그래서 태워버렸다. 그래서 그게 없는 것 같다. 그 이영근 차장도 그렇게 이제 기억을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1970년대 초에 그 보고서가 나는 쓰면 이 사료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그걸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 신범식 그 당시 문공부 장관한테 보고서 원본 한번 찾아보라. 이 지시를 했는데 다 찾아봐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당시에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육군 참모총장하고 국방장하고 고문단장하고 하기 때문에 고문단장은 혹시 미국으로 보냈으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찾는 것도 우리 국가안보일선에 종사하는 분들의 연구 과제죠. 공부하면서. 근데 이제 김종필 그분이 쓴 책자에 보면은 자기가 기억해서 쭉 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정보활동을 설명하면서 6.25 전쟁 전후를 할 때 언제 되지 않고 그 김종필 그분이 기억낼 때 좀 자세한 보고서 내용 다시 소개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아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648기 엘리트들이 조인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육군본부 정보부에 배치받았다. 그분들이 5.16 종결이 일어나면서 중앙정보부가 창설했지. 김종필 후보는 중앙정보부 초대 정보부장. 그리고 김종필 부장 밑에 그 차장을 두 자리를 뒀는데 초대 행정차장은 이영관. 그리고 초대 기획운영차장은 서정순. 그리고 해외정보국장은 석정선, 수사국장은 고재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 648기들. 648기들. 그리고 박정희 정부 시대 이래 대공수사에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고재훈 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큰 일을 한 게 또 그 황태성 간첩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 준비를 해서 다음에 우리 독자분들한테 자세히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남침 정보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 1949년도 말부터 1950년도 초에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김일성과 박은영이가 소련의 스탈린을 세 차례나 만났다는 그런 또 기록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정보가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확히 참 체킹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네,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박정희 팀에서 정보 판단사를 작성해서 배포를 했는데 왜 미국에서는 이 예측을 못 했느냐. 그래서 우리 이제 정보 판단, 정보 판단의 함정부죠. 정보 실패 가운데 그 정보 판단의 오류에 대해서 미국 쪽 정보 보고 라인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참 정보 실패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지금 또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지금 또 정보 실패에 대해서 좀 더 또 계속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